안녕하세요, 조용호선입니다. 자, 오늘은 시각디자인 산업기사와 기사 필기 대비 우리 파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색채학 파트죠. 색채학 파트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항상 강의를 듣고 나면 뭘 해라 그랬었죠? 이론서 봐야 되죠. 열심히 따라오고 계십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 색채학의 마지막 시간이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인쇄 및 사진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 건데, 자,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이 이제 색채 조화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색을 쓴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배색한다라고 하거든요. 색을 사용하는 걸 배색. 그럼 이 배색을 하고 사람들이 어떤 감정이 들어야 돼? 아, 좋다. 아, 좋아. 좋아. 그죠? 그게 바로 색채 조화죠. 조화. 자, 이 조화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마다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환경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사람들은 색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반응을 해요. 그런데 이제 색을 쓸 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만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색을 좀 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행복해 할 수 있을까? 좋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한 게 바로 색채 뭐라고 합니까? 조화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색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면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좋을 수 있을까를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죠. 그래서 이 시간에 바로 이 색채 조화 이론에 관련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 기사 시험, 특히 좀 기사는 컬러리스트에 좀 난이도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긴 하지만 총 출제되는 시험 문제가 20문제다 보니까 좀 개론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색채 조화 이론을 우리가 배울 때 한 사람, 예를 들어 뭐 쉐브럴의 색채 조화론 그러면 그 색채 이론가에 대해서만 공부하는 것도 엄청 많은 양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심화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가장 큰 특징 또는 키워드 정도만, 이 키워드 정도만 이해하고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그런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가장 큰 대표적인 키워드만 이해하고 넘어가자, 뭐 이 정도로 하시면 되는데, 보통 색이 조화되는 것은 어떨 때 조화되느냐, 우리 보통 색상 같은 경우는 뭐 유사 색상, 반대 색상, 그 다음에 동일 색상, 이렇게 세 가지를 보거든요. 크게 동일 색상이라는 것은 레드와 레드 이렇게 사용하고 색조를 다르게 한다든가, 그 다음 유사라는 것은 R과 옆에 있는 애들 Y와 그 다음에 뭐 P 이런 애들과 같이 썼을 때에, 또 반대라는 것은 뭐 색상차가 크거나 보색이거나, 우리 전 시간에 배웠었죠. 요랬을 때에 어떨 때 그것이 한마디로 보기 좋은가. 근데 사실은 조화라는 것은 그냥 색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감각이 일치해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공포 영화를 이제 하나 만들려고 이제 감독이 화면을 구성을 하는데, 우리 링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우물가에 그 귀신이 이렇게 기어 나와야 돼요. 근데 귀신같이 생겼고 우물은 좋은데 배경에 일단 시각적으로 형태들이 다 에버랜드 롯데월드의 꿈과 희망이 넘치는 그런 환경에, 컬러도 밝고 난색의 멀티 컬러로 아주 활발하고 귀여운 느낌의 그러한 색상 배색에, 사운드 소리는 아주 귀여운 새소리와 함께, 음악도 꿈과 희망이 넘치는 세상 막 이런 노래가 나오고, 그래서 거기서 귀신이 아무리 공포스러운 연기를 하더라도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안 무섭죠. 그러면 공포라는 컨셉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공포라는 것이 컨셉이라면 나오는 귀신 주변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공포라고 느끼는 형태들로 포진해야 되고, 거기에 소리도 우리들이 공포감을 느끼는 중저음에 아주 혐오감이 느껴지는 그러한 그런 어떤 끼 이런 소리, 되게 혐오감 느끼잖아요. 긁는 소리, 이런 소리와 함께 공포와 관련한 음악이 흐르고, 이런 식의 것들, 오감이 다 공포에 집중할 때 사람들은 공포를 아주 쾌감을 느끼죠. 공포의 쾌감,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포라는 느낌이 아주 극대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색이 바로 공포의 느낌을 주게 해주는 걸 우리는 배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조화라는 게 단순히 암기식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요렇다 해서 조화롭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상당히 객관화시키기가 어려웠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좀 의미를 갖는 사람들, 좀 특별한 어떤 특징을 갖는 사람들, 요런 몇 사람들의 색채 조화 이론을 여러분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안에서 거의 시험이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색채 조화론의 쉐브럴이라는 사람입니다. 쉐브럴의 색채 조화론. 이 사람은요, 자, 이 색채 조화 이론이 이제 이렇게 체계화되고 실제 이제 이렇게 연구되면서 시작된 것은 이제 근대화 이후입니다. 우리 디자인도 마찬가지지만, 근대화 이후에 최초의 색채 조화 이론을 이렇게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쉐브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래서 색채 조화론의 선구자다. 예, 처음 시작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대표적으로 동시대비일 때, 우리 전 시간에 배웠었죠. 동시, 색상 농도, 채도, 보색, 이 대비일 때와 도미넌트 컬러, 도미넌트는 주조색이라고 하거든요. 어떠한 색이 주조색을 이루는 어떤 주도하는 색에 의한 색채 조화 이론. 그러니까 세퍼레이션은 분리배색이죠. 분리배색. 우리 조금 이따 배울 건데 현대 개념에서의 어떤 그런 배색 개념이 이미 벌써 요때 쉐브럴이라는 사람이 시작했다. 동시대비 안에 이제 보색, 배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그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그 1839년에 색채 조화와 대비의 원리라는 책을 통해서 뭐 유사와 대조 조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조화 이론을 처음 성립하고 시작했다. 선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만 좀 알고 있으라고 했었죠. 그죠? 쉐브럴의 색채 조화론 그러면 최초의 색채 조화 이론을 시작한 선구자다라는 것과 동시대비, 도미넌트 컬러, 세퍼레이션, 보색, 배색과 같은 현대 개념의 이러한 색채 이론들을 정립했다. 이렇게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드의 색채 조화론. 저드라는 사람도 엄청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이 사람은 네 가지의 기본 원리를 통해서 색채 조화 이론을 설명했다. 이제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 질서를 가지면 조화롭다. 질서를 가지면 조화롭다. 색이라는 것을 사용할 때 보면 우리가 보통 유사 색상들을 가지고 보통 쓰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뭐 낫배드입니다, 낫배드. 그러니까 우리 옷도 보통 보면은 뭐 아래는 빨간색, 위에는 파란색 이런 식의 대비 크게 있지 않잖아요. 뭐 무채색으로 뭐 통일한다든가 뭐 어떤 한 색으로, 그죠? 무채색과 또 어떤 색으로 이렇게 유사한 색들을 사용하고 어떤 질서감을 가질 때 어때요? 좀 사람들이 보기 좋다 이렇게 생각하죠. 비모호성,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명료성입니다. 명료성. 그래서 시험 문제는 모호성이라고 해서 시험 문제가 좀 출제가 되고 있어요. 다음 중 저드의 색채 조화 이론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질서, 모호성, 동류, 유사. 선생님 답이 없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 모호성 아닙니다. 비모호성, 즉 명료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가 아주 명료해야만 질서성을 갖는, 조화를 갖는다. 이런 것이고요. 말 그대로 동류라든가 유사한 색들을 쓰게 되면 색채 조화. 이거를 지금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이거 하나하나를 다 설명했다는 얘기예요. 유사의 원리에는 또 여러 가지의 원리가 있겠죠. 그걸 다 설명하고 하는데 그걸 언제 다 설명합니까? 지금 20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정도. 자, 그래서 저드의 네 가지 원리인 색채 조화론. 이거 시험 문제 아주 많이 출제됩니다. 질서를 갖고 명료, 비모해야 되고 동류와 유사의 원리. 이걸 통해서 뭘 설명했다? 색채 조화 이론을 설명했다라는 거. 아주 특이한 사람들만 이제 배우는 거죠.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파버 비렌이라는 사람의 색채 조화 이론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색삼각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조화 이론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 끝에는 이제 흰색, 여기는 이제 검정색, 여기는 뭐겠습니까? 이제 순색이죠? 순색이죠, 순색. 예, 순색이면은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컬러라고 해야 돼, 컬러. 이런 식의 색 삼각형을 만들고 흰색과 순색 사이에 밝은 색조, 틴트라고 합니다, 틴트. 이거는 이제 색조인데 색조가 뭐죠? 명도와 채도죠. 근데 중간
명도도 밝은 명도가 있어요. 거기에 중간 정도 되는 톤의 밝은 색조. 그다음 반대로 순색과 어두운 색 중간은 어두운 색 어두운 색조. 그래서 쉐이드라고 합니다. 쉐이드. 이거는 영어와 그다음에 한글을 모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흰색과 검은색 사이에는 그레이 뭐예요? 회색이죠. 회색이 있는 걸 배치하고 얘네들의 연속 속성에 다 걸치는 걸 우리는 톤, 색조라고 이런 식의 색 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요렇게 그러니까 흰색과 밝은 색조와 순색을 사용하면 조화롭다. 이런 식의 이 색 삼각형을 이용한. 그래서 요 세 가지에서는 어떤 느낌이에요? 흰색이면서 밝으면서 순색이니까 상당히 깨끗하고 순수하고 또 뭐 상큼하고 이런 감정 있죠? 그런 감성이 드는 것에 관련해서는 얘네들의 색을 배색하면 상당히 조화롭다. 또 뭐 요렇게 라인은 조화롭다. 또 요 라인은 조화. 그러니까 라인 선상에 있는 것들은 어떻다? 조화롭다. 그래서 이 색 삼각형을 이용해서 무엇을 설명했다? 색채 조화 이론을 설명했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색채 조화 이론 가장 중요한 키워드 정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팝업이렌 시험에서는 이제 팝업이렌의 이 색조 개념이 나중에 우리 그 색채 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뭐 PCCS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줬다 뭐 이런 내용들이 더 있는데 뭐 그거는 시험에 안 나와서라기보다는 하여튼 시험 문제가 하도 적게 나오니까 이거 가지고만 한 30일 강의하고 싶은데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요하네스 이텐이라는 사람이죠. 우리 이텐 좀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아직 안 배웠구나. 나중에 이제 우리 바우하우스라 그래서 최초의 디자인 학교 1기 때 거기를 담당했던 선생인데 이 사람은 이제 색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고요. 색채 조화 이론과 기하학적 형태. 그러니까 우리 형태에 대한 얘기 안 했죠? 나중에 우리 시각 디자인 론 배울 때 배워야 될 부분인데 보통 기하학적 형태, 순수 형태, 추상 형태를 뭐라 그래요? 점선면, 도형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2색, 3색, 4색, 5색, 6색 조화라는 거를 주장을 합니다. 뭐 쉽게 색상환이 이렇게 있죠. 뭐 R, Y, G, B, P라는 5가지 기본색 안에 서로 반대돼서 이렇게 보색 관계에 있는 이러한 색들, 이 색, 이 색이죠. 두 개의 색, 보색 관계, 이런 대립되는 색들에 대한 이런 색들의 조화 이론을 설명하거나 삼색이라는 것은 기하학적 형태가 뭐예요? 삼색은 이러한 삼각형 형태에서의 서로 갖는 그러한 색들의 조화 이론이라든가 사색은 뭐겠습니까? 사각형 형태의 뭐 직각이든 뭐 직사각형이든 정사각형이든 이 사각형의 형태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색채 이론. 그러니까 각각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이걸 다 설명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 하나만 설명을 하더라도 하루 왼종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이제 일단 뭐 키워드 정도만. 오색이라는 것은 오각형일 수도 있고요. 보통 삼색 플러스 무채색인 검은색과 흰색의 조합도 보통 조화 이론을 설명하고요. 육색도 마찬가지 육각형이기도 하지만 사색이 플러스 무채색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한 사람이 누구다? 요하네스 이텐이다. 좀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팝업이레는 색삼각형을 가지고 했고 쉐브럴 또는 슈브럴 그럽니다. 그 사람은 최초의 선구자였고 저드라는 사람도 그렇고 아주 좀 특이한 이 외에도 선생님 더 있나? 있어요. 색채 조화 이론이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을 배우는 이유는 시험에 나오니까. 두 번째는 좀 특이한 색채 조화 이론이라는 것. 그래서 조화 이론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을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정확히 전달되는 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 이 조화라는 건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문 스펜서. 자, 문이라는 사람과 스펜서라는 사람이에요. 성이 문씨고 이름이 스펜서가 아니고 문 스펜서. 문과 스펜서라는 교수, 조교수. 이 두 사람이 색채 조화 이론을 정립을 했는데 일단은 조화와 부조화라는 두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조화라는 건 기분 좋은 것이고요. 부조화는 기분이 나쁜 거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조화는 동등, 유사, 대비를 통해서 이 조화를 설명했고요. 부조화는 제1부조화, 제2부조화, 자, 눈부심. 이래서 그 교재에 보면 나오지만 그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보시면은 이제 원을 그려놓고 보면은 거기 부조화 범위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죠? 예, 뭐 요 정도로 이렇게 나눠왔고 그 다음에 이 문 스펜서 이 두 사람은 이것을 수치화했어요. 수치화, 그러니까 공식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식화 시키고 수치화 시켜서 이렇게 계산식을 이용한 어떤 세계의 조화 이론을 설명한 뭐 그런 건데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어요. 예, 딱 맞을 수 없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조화와 부조화를 이용한 공식을 우리는 미도라고 합니다. 미도, 아름다운 정도, MOC, M은 OC, MOC, 미, 질, 복 이렇게 오거든요. MOC 미질복 이렇게 MOC 미질복. 그래서 미도는 질서성의 요소와 복합성의 요소를 구해서 질서성의 요소를 복합성의 요소로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게 되면 숫자가 나오는데 0.5를 기점으로 해서 얘보다 숫자가 높게 나오면 아하, 조화롭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된 어떠한 이제 화면이든 그림이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사용된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각각 질서, 복합 이런 것들의 값을 그래서 색상차가 있는 세개 조합수, 명도차가 있는 세개 조합수, 채도의 세개 조합수, 질서성 요소, 복합성 요소의 그 복합성 요소에서 구하고 그 다음에 질서성은 이제 우리 조화, 부조화 이러한 것들을 계산했을 때 이것도 뭐 계산식이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거기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키워드입니다. 문 스펜서의 색채 조화 이론은 객관화, 공식화 이렇게 수치화시킨 그런 색채 조화 이론이고 조화와 부조화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미도라는 것에 대한 공식 MOC 미도는 질서성의 요소와 복합성의 요소. 그래서 복합성의 요소가 질서성의 요소를 나눠서 나온 그 숫자가 0.5 이상이면 어떻다? 아, 조화롭다. 뭐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스트발트의 색채 조화 이론과 먼셀 색채 조화 이론 있는데 이거는 오스트발트 그러면 무조건 질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질서. 우리 앞에서도 질서 우리 저드가 얘기했었죠. 조화는 질서다. 누가? 오스트발트는. 자, 반면에 먼셀은 균형이다. 뭐다? 균형이다. 얘기했잖아요, 선생님이. 디자인은 어떤 정답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디자인, 뭐 색이든 뭐든 간에 균형과 조화입니다. 질서, 하모니. 저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유명 우리 예전에 이런 디자인들이라든가 이런 사상가들이 이미 벌써 이런 것들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연구하고 있는 것들인데 여하튼 간에 먼셀은요 NO라는 명도, 중명도에서가 가장 조화롭더라 뭐 이런 정도죠. 그래서 색채 조화 이론은 이 정도에서만 여러분들이 그 키워드 중요한 거 특히 이거보다 이제 컬러 같은 경우는 좀 더 심도 있게 나오거든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시각 디자인에서는 이 정도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교재에 나와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좀 읽어가면서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색채 조화 이론에 대해서 조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배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색이라는 것은 색을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려하는 색이다. 물론 그건 아닌데 왜 그러냐? 이 배색을 하기 전에 이 대상이 누구죠?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뭐 아까처럼 문 스펜서의 뭐 색채 이론처럼 어떤 계산식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자료와 환경적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에 색에 대한 배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리사랑 되게 비슷하다고 했었죠. 요리사는 일단 식재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음식을 컨셉을 잡으려면 똑같은 고추라도 되게 매운 고추, 뭐 안 매운 고추, 뭐 단 고추, 뭐 이런 종류가 되게 많죠. 그래서 뭐 비린내 잡는 방식도 되게 많은데 그러한 것들의 그 예를 들어서 뭐 비린내를 잡는다.
뭐 고기 냄새를 잡는다 했을 때 잡는 방식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달인 프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기서 특히 요리하는 거 보면서 야 이거 요리 거의 디자인인데 하면서 저도 나도 요리사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제 2의 직업으로 나중에 나이 먹고 요리사나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뭐 디자인과 너무 비슷하고 재미도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막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걸 보면서 나의 음식을 먹는 고객들의 행복한 미소를 보면 정말 뿌듯하고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이런 느낌을 얘기할 때 뭐 거의 우리 디자인과 동일하더라. 단지 그 사람들은 식재료를 쓰는 거죠. 우리 이 컬러는 뭘 쓰는 거죠? 색재료를 쓰는 겁니다. 색재료. 그래서 색으로 요리하는 것, 그게 바로 배색입니다. 그래서 보통 색채를 배색할 때는 주조, 보조, 강조색이라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딸기 주스를 만들자. 그러면 딸기를 갈아서 만들면 되죠. 그죠? 그래서 딸기를 100% 다 갈았다? 그랬더니 먹을만해. 그러면 그게 주조색, 주조 맛이 뭐야? 딸기죠, 딸기. 딸기라는 맛이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적어도 70% 이상의, 그러니까 75% 되고 80% 되는 거야. 적어도 70% 이상일 때 그 맛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우리는 뭐라고 한다? 주조색입니다. 그런데 먹어봤더니 좀 뭐랄까 좀 질퍽해. 너무 이렇게 질어.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한 20% 정도의 물을 넣었어요. 물. 20%에 25%까지 괜찮습니다. 25% 이하. 그러니까 그 이상 넘어가 버리면 물이 이 딸기를 맛을 없게 만들겠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딸기 물이죠. 근데 딸기 주스라 그러지 이거 물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얘를 더욱더 먹기 편하게 해주죠. 바로 그게 보조색이에요. 색인데 이 면적으로 한 25% 정도 이하예요. 이상이 아닙니다. 그 정도인데 주조색을 더욱더 도와주는 역할. 그게 바로 보조색입니다. 그 다음에 강조색이 뭐냐. 자, 여기서 먹어봤더니 조금 덜 달아. 그래서 한 5% 정도 뭘 넣어요? 설탕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설탕물입니까? 아니죠. 여전히 딸기 주스죠. 그런데 딸기 주스를 더욱더 맛있게 해주는 역할이 바로 강조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주조색의 면적, 75% 내지 70% 이상, 그 다음에 보조색은 20에서 25% 이하, 강조색은 5% 이하 정도의 면적을 갖는다. 그래서 이 주조와 보조와 강조를, 그러니까 색을 한 가지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를 같이 배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색이 주조고 어떤 색이 보조고 어떤 것이 강조인지가 정해져서 디자인돼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주조, 보조, 강조 요거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실기시험 볼 때도 우리가 보통 어떤 컨셉을 잡으면 형태와 색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때 색도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되게 형태가 다이나믹해야 되고 즐겁고 활기차다. 그러면 주조색은 난색 계열의 그죠? 고명도의 고채도의 난색 계열을 쓰되 걔네만 가지고 쓰다 보면 상당히 산만하거나 좀 촌스러울 수 있으니까 보조색과 강조색을 적절하게 배색함으로 그 느낌을 색으로 만들어주는 그게 배색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배색하는데 기본이 되는 것은 뭐로 합니까? 색상과. 자, 색조는 뭐가 있다고 했죠? 명도와 채도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색조 또는 뭐라고 합니까? 톤, 영어로 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색상은 동일 색상, 유사 색상, 반대 색상이 있어요. 동일 색상이라는 것은 레드와 레드를 쓰게 되면 동일 색상이 되는 거죠. 그죠? 레드에다가 Y를 같이 쓰게 되면 이건 유사 색상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그린을 쓰게 되면 이건 반대 색상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의 예를 들어서 색을 같이 이렇게 쓰게 됐을 때의 느낌은 상당히 다른 느낌이 나요. 동일 색상을 사용하게 되면 아주 통일감이 들죠. 무슨 통일감. 그래서 뭐 따뜻한 느낌을 할 때 아주 통일된 따뜻함이 느껴지거나 또 차가운 느낌을 할 때는 아주 통일된 차가움의 느낌이 나거나 하겠죠. 그리고 유사도 통일감이지만 상당히 온화하고 좀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이 날 때가 바로 유사입니다. 자, 반대라는 것은 어때요? 서로 극단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이나믹하고 자극적이고 강한 느낌의
화려한 느낌일 때 바로 이 배색을 많이 사용한다. 색상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색상이라는 걸 이용해서도 이러한 다른 느낌의 맛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동일 색상, 유사 색상, 반대 색상을 이용한 배색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색조도 마찬가지예요. 동일 색조, 유사 색조, 반대 색조. 자, 동일 색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가장 선명한 걸 비비드라 하거든요. 이렇게 선명한 것끼리 한다든가. 유사라는 것은 뭐 라이트 톤과 좀 비슷한 게 뭐가 있습니까? 소프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라는 것은 저 끝에 화이트 C와 저 끝에 블랙 C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색조, 명도와 채도 차이를 크게 놓음으로 인해서 우리 앞에서도 배웠었던 뭐 그거 비슷합니다. 그렇게 배색했을 때 느낌. 마찬가지로 색조의 차이도 클수록 어때요? 상당하게 그 화려하고 다이나믹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색조, 명도와 채도를 이용한 배색도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색상과 색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른 이미지의 느낌을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색상, 빨강, 그건 나중에 합시다. 자, 하여튼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십니다. 분리효과라는 건 뭐냐? 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색상이 이렇게 서로 두 개가 쓰이거나 뭐 그 이상이 쓰이게 될 때 있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상당히 통일감이 느껴져서 동일한 어떤 감정은 들지만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재미없고 좀 이렇게 좀 처지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뚜렷하지 않아서 그 전달에 있어서의 어떤 전달성이 떨어지고 할 때 중간에다가 무채색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무채색, 검은색 같은 애를 딱 그려주게 되면 얘네 각각의 배색이 상당히 뚜렷해지면서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이 아주 선명해지는 느낌을 줄 수 있는데 그걸 우리는 separation, 분리 효과라고 합니다. 이건 주로 이제 우리 뭐 그 캐릭터 같은 거 이렇게 선 그린다든가 또는 교회 같은 데 보면 이제 스테인 글라스 있죠? 이렇게 중간에 검은색 라인을 그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분리 배색인데 이 분리 배색을 통해서 상당히 뚜렷하고 선명하고 또 성격이 아주 재미난 어떤 그런 그 느낌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강조 배색이라는 것이 뭐냐? 자, 뭐 쉽게 얘기해서 강조라는 거는 우리 강조색, 얘를 가지고 쓰는 건데 5% 이내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분리배색과 비슷해요. 강조색을 이용해서 주조색을 더욱더 돋보이게 해주는 것을 우리는 강조색, 강조배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단조롭고 재미없는 느낌의 그러한 배색을 좀 더 재밌고 뚜렷하고 다이나믹하게 만들어낼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연속 배색, 다른 말로는 그라데이션 배색이라고 하죠. 우리 여러분 알죠? 뭐 A에서 B로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건데 색도 마찬가지 그런 식의 배색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화려한 느낌이면서도 통일감도 느껴지고 그리고 상당히 안정감도 느껴지면서 화려한 아주 많이 사용하는 배색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반복 배색도 연속 배색과 비슷하긴 하지만 반복 배색은 그라데이션일 필요는 없어요. 그라데이션은 어떠한 색이 계속 변해가는 거지만 반복 배색은 반복해서 색을 배색하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화려하고 다이나믹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배색을 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색상과 명도와 채도를 이용해서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색상을 사용하고 색조를 써서 어떠한 상황에 맞는 색을 요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할 때는 주로 주조, 보조, 강조색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기시험 볼 때 컨셉을 잡을 거예요. 뭐 즐겁고 뭐 어떻다. 그러면 그 즐겁고 어쩌다를 색상과 색조를 선정하는 거죠. 아까 하려다 만 거 해볼까? 자, 빨강 그러면 어떤 게 연상되느냐? 사랑이라는 게 연상돼요. 그죠? 사랑, 추상적 연상이. 근데 사랑에서도 1알부터 10알까지 있거든요. 5알, 1알. 1알은 뭐야? 약간 보란 느낌이 있는 빨강. 10알은 뭐래요? 좀 노란 느낌이 있는 빨강이었죠. 그런데 1알일 때는 뭔가 어덜트한 사랑 같은 느낌이 나고요. 그죠? 고급진. 자, 10알일 때 뭐야? 좀 이렇게 풋풋한 아이들의 사랑, 첫사랑, 뭐 이런 느낌이 나죠. 바로 이렇게 1알이냐, 5알이냐, 10알이냐에 따라서도 맛이 달라지지만 명도에 따라도 달라져요. 자, 그 빨강을 고명도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나죠? 고명도. 흰색일 때는 순수한 사랑. 그죠? 깨끗한 첫사랑. 이런 거고. 자, 어둡게 해볼까요? 명도가 저명도일 때 어때요? 뭔가 비극적인 사랑.
그죠? 뭐 스토킹적인 사람, 범죄와 연관된 사람 이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채도일 때 뭐 채도가 높으면 어때요? 상당히 잘 보이는 거니까 선명하니까 강하게 느낌. 아주 그냥 열정적 사람,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사람, 이제 만난 지 100일도 안 된 사람, 막 호르몬이 막 넘치는 사람 이런 거죠. 그런데 뭐 이제 채도가 막 떨어진 사람 뭐예요? 너 없어도 살 것 같은 사람, 이제 만난 지 30년 된 사람, 뭐 있으나 마나한 사람 이런 느낌이 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색상과 색조로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어? 조절하는 거. 그게 배색이고 가장 근접한 가장 어떤 컨셉에 근접한 색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배색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이게 이제 컬러리스트를 공부를 하는 건데 우리 시각 디자인 실기에서도 색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기 여러분이 배우게 되면 그때도 이 원리를 배우긴 배울 것입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 배색에 있어서 자, 색조, 톤을 이용한 기타 배색 방법. 아까 우리 색조, 명도와 채도인데 그걸 이용해서도 다양하게 이렇게 배색을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톤온톤 배색이라는 게 있는데 동일 색상에 유사하거나 반대 색조를 쓰는 거를 우리는 톤온톤 배색 하는데,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복도에 보면 이런 식으로 거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약간 어두운 노랑이고 여기는 밝은 노랑 이런 식으로 같은 노랑인데 위아래의 밝기를 좀 다르게 해서 두 개의 벽면에 한 색으로 칠하는 게 아니라 위아래를 나눠서 똑같은 노랑인데 아래는 약간 어둡게 위에는 밝게, 그러니까 동일 색상이죠. 그런데 색조, 즉 명도와 채도를 다르게 함으로 배색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 톤 온 톤 배색이라고 합니다. 이거 헷갈리거든요. 톤 온 톤, 톤 위에 톤 그런 뜻인데, 동일 색상인데 그러니까 노란색을 해놨는데 아래는 약간 어둡고 위에는 약간 밝게 이런 식의 동일 색상, 이 색조 차이는 커도 돼요. 예, 그거 우리는 톤온톤 배색. 자, 그럼 톤인톤 배색은 뭐냐? 반대로 동일 색조죠. 얘와 얘가 색조, 밝기라든가 채도가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비드다. 그런데 여기와 여기의 색상이 다른 것을 톤인톤 배색. 톤온톤은 노랑인데 밝고 어두운 정도가 다르거나 한 것이고요. 톤인톤은 밝고 어두운 게 같은데 색상이 다른 것을 톤인톤 배색. 약간 반대 개념이죠. 요거 헷갈릴 수 있지만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까마이의 배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까마이의 배색은요, 톤온톤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동일 색상이나 유사 색상, 그러니까 동일해도 되고 유사한, 근데 그 차이가 크지 않아요. 거기에 거의 차이가 없는 유사색조. 그래서 색상, 명도, 채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거의 비슷한 색들의 조화를 우린 까마이의 배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색들을 썼을 때 얘네들이 색상, 명도, 채도가 차이가 거의 없는 그것을 우리는 까마이의 배색이라고 합니다. 근데 톤온톤 배색은 까마이가 톤온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톤온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차이가 커도 상관이 없어요. 색상은 같지만 색조는 커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까마이에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뽀까마이의 배색은 까마이와 달리 동일 색상의 색조가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러니까 까마이와 같은 개념인데 더 차이가 없는 그러한 배색을 포까마이의 배색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톤온톤 배색이라는 것은 노란색 똑같이 배색하되 아래는 어둡고 약간 위에는 밝게, 이런 식의 동일 색상의 유사색조 또는 반대색조를 사용하는 것을 톤온톤. 톤인톤은 위아래는 뭐가 같다? 색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이트 톤 똑같은데 색상이 다른 이러한 배색을 톤인톤 배색이라고 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조색 배색할 때 그래요. 뭐 동일 색상의 유사색조, 뭐 동일 색상의 반대색조 이런 식의 배색을 하거든요. 근데 자주 쓰는 배색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일 색상이면서 유사색조 이런 거는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거를 매번 할 때마다 동일 색상의 유사색조 이렇게 얘기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 이름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야, 톤온톤이다 라고 하자 해서 톤온톤 이렇게 정하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다 색상과 색조예요. 그 다음에 톤월 배색이라는 것은 우리 보통 색조에서 명도도 중명도, 채도도 중채도 위치에 있는 애들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합니까? 톤월 배색이라고 합니다. 자, 색상 말고 색조는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명도고 이게 이제 채도입니다. 그래서
고명도, 중명도, 중채도, 고채도, 중채도, 저채도. 그래서 이 안에 12개의 색조가 존재를 하는데 요 가운데에 위치한 소프트라든가 뭐 덜이라든가 이런 애들을 위주로 해서 배색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 톤얼 배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명도, 중채도의 배색이다. 자, 나중에 이제 그 컬러리스트 시험 같은 거 혹시 볼 사람들은 이거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게 됩니다. 왜? 자주 쓰는 것이고 시험이 배색이라는 시험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시각은 쓰긴 쓰는데 이 글을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서 조화로운 얘기했던 키워드 정도만 암기하면 된다고 했듯이 여기도 키워드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비컬러 배색이라는 것은 뭐냐? 두 개의 이렇게 칸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화이트여야 되고요. 하나는 매우 선명한 뭐예요? 비비드죠, 비비드. 선명한. 그래서 선명한 원색이 이렇게 있는 이러한 배색을 우리는 비컬러. 그래서 국기 세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배색. 트리콜러는 세 개인데 가운데가 흰색이고 양옆이 비비드한 순색들을 쓰는 것을 우리는 트리콜러. 그래서 프랑스나 이탈리아 이런 국기들 아시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트리컬러라고 합니다. 자, 멀티컬러라는 것은 뭐 멀티 배색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 가지의 색들을 사용해서 배색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어렵지 않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색채 조화와 배색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색채학 공부할 때 네 가지 파트를 공부한다 그랬었죠. 색채, 지각, 심리, 관리, 체계. 그런데 이미 색채, 지각은 배웠고, 그 다음에 체계를 배웠고,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 해서 심리를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게 뭐예요? 색채 관리입니다. 색채 관리만 해도 이게 그 파트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관리 부분에서 시각에서는 이제 주로 두 가지 정도. 이게 관리의 가장 핵심이 색채 조절과 안전 색채. 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만. 색채 관리에서는 색채 조절 파트와 안전 색채. 요 두 가지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플러스 디지털 색채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각 디자인 실무할 때 나오거든요. 이제 그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일단 관리 파트에서는 색채 조절과 안전 색채. 자, 조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디자인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정해진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에 맞게 그것에 맞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디자인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색을 조절을 하게 되면 일단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색이라는 것은 눈으로 감지하니까 눈의 건강과 피로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몸 상태도 좋고 기분이 좋아지면 당연히 생활이나 작업에 힘이 나죠. 그리고 판단도 빨라질 것이고 그리고 사고나 재해도 감소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색채 조절, 디자인은 사람들의 생명과도 관련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자인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능률이 올라가고 생산력도 높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청결이 유지가 될 것이고 유지 관리가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인데 이 당연한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 자, 색을 조절하고 디자인, 색채 계획을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이 있다.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안전 색채라 그래서 주로 이제 이거는 이제 주목성. 우리 전 시간에 배웠었죠? 눈에 잘 띄는 색들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안전 색채 사용하는데 각각의 의미를 부여하죠. 가장 눈에 잘 띄는 건 노랑과 빨강이기 때문에 특히 노랑, 주의, 경고 표시. 예. 그러니까 눈에 잘 띄니까 주의해라. 왜냐하면 어떤 위험에 딱 처해져서 있으면 안 되겠죠. 그 전부터 주의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노란색을 가지고 보통 주의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 빨강이라는 건 뭐 아주 위험하거나 그죠? 긴급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초록은 이제 안전 표시죠. 그죠? 안전 표시고. 주황은 이제 마찬가지 노랑과 좀 비슷하기 때문에 주의해라. 조심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노랑은 거의 뭐 주황은 노랑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파랑은 이제 보통 지시 표시를 합니다. 어떤 행위에 대한 지시 표시. 그리고 이 방사능을 표시하는 색은 대표색으로 보라색이다. 이거 가끔 시험에 나와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백색이라는 건 통로 표시라든가 방향 지시. 그래서 우리 도로 같은 데 보면은 도로 자동차 도로를 보면은 노란색이나 흰색으로 표시를 많이 하죠. 그죠? 뭐 그런 것들이 이런 것과도 연결되고 특히 주목성이라는 걸 고려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디지털 컬러라는 부분, 그래서 디지털 색채가 있는데 색채 관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항상 색은 빛의 색이 있고 물체 색이 있죠. 빛의 색은 TV나 모니터인데 바로 그 TV나 모니터와 관련된 파트가 디지털 색채입니다. 이 디지털 색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제 구현되는 색이 구현되는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뭐 모니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디바이스라고 하거든요. 그런 디바이스 장치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똑같은 그 작업을 하는데 어떤 모니터를 쓰느냐에 따라서 물론 엄청나게 색상 차이가 큰 건 아니지만 약간의 색조 차이라든가 색상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실제로 출력을 할 때 우리가 뭐 인쇄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 프린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 플로터를 이용할 수 있을 때 또 똑같은 컴퓨터에 똑같은 또 프린터로 하는데도 또 다르게 나와요. 물론 큰 차이가 있어도 상관없는 작품을 만들 땐 괜찮지만 그러한 오차를 좀 줄여야 하는 상황들이 상당히 전문적으로 작업할 때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러한 실제 화면상에서 표현되는 것과 실제 출력되는 것들이 오차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들이 바로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고 뭐 매핑이라든가 어피어런스 모델, 뭐 디바이스 특성화, 종속 색채계 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표준을 만드는 게 ICC 프로파일. 그러니까 기계 장치마다 기업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장치에 대한 프로필이죠. 그 프로필들을 만들어 놓고 적용해서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다? 오차를 줄이는 것이다.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게 디지털 색채인데 이거에 대한 것도 상당히 양이 많지만 시각에서는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내용을 바탕으로 이론서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와 기사의 첫 번째 과목, 그죠? 색채학에 대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색채학만 가지고도 진짜 오랫동안 강의를 해야 되고요. 또 심도 있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주 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시각 디자인에 있어서의 색채학은 이제 20문제 정도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심화적이고 어려운 문제는 뭐 끼케 한두 문제, 나머지는 보편적인 개론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공부하면 좋죠.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일단 제가 강의 중에 설명한 내용들 위주로 색채학은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론서는 반드시 보셔야 되겠고 파트가 끝나고 나면 교재 뒷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죠. 체크리스트. 물론 다른 교재 구입하신 분들은 없을 텐데 여하튼 이론서를 암기하시고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이 파트에 이해를 했는가를 확인하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각 디자인에서 가장 뭐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에 배울 인쇄 및 사진 기법입니다. 그 파트가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 여러분이 그쪽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으셔서 그래요. 예. 사진 같은 것도 예전에 그 아날로그식으로 뭐 현상한다든가 저도 사실 안 해봤거든요. 뭐 할 일이 뭐가 있으면 현상소에 맡기면 되는 건데 근데 그런 원리라든가 또 사진도 지금 디지털 카메라인데 그죠? 아날로그식 카메라의 구조 같은 거 원리 그리고 인쇄소에 가서 여러분이 인쇄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인쇄의 원리 뭐 이런 것들이 생소한 것들이라서 어렵게 느껴질 텐데 이제 원리만 알고 개념만 이해한다면 뭐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닐 거라 생각돼요. 그래서 색채학 파트는 컬러리스트 강의를 컬러리스트 시험 보신 분들은 사실 뭐 안 해도 듣지 않고 바로 뭐 넘어가도 되는 파트긴 하지만 하여튼 뭐 재미없는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설명한 정도의 수준의 내용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처음과 달리 점점 하기 싫어지고 귀찮아지고 계실 거예요. 이럴수록 하기 싫어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성실함이라고 했었죠.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